2025년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 세계 언론의 시선이 집중된 미 해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뒤편, 위풍당당해야 할 니미츠급 항공모함 트루먼의 선체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현수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충돌사고로 찢겨나간 함체를 가리기 위한 임시 가림막이었다. 행사장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미국 해군의 몰락을 상징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트루먼은 미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올해 2월 지중해에서 상선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고를 겪으며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수리를 받지 못한 채 임시 페인트칠로 버티고 있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 해군이 자국의 항공모함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 현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세계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을까? 그리스 조선소에 정박한 트루먼의 수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복잡한 선체 구조와 방사능 안전 규제, 그리고 기술력 부족이 겹치면서 그리스는 결국 손을 들었다. 미국 해군 관계자들은 유럽의 어느 조선소도 수리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대한민국. 고도의 기술력과 속도를 모두 갖춘 한국의 조선소들만이 트루먼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 최강미 해군이 한국의 기술력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전수하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버렸다. 트루먼호의 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니라 세계 패권 구조의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미국 해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하나의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하여 마스가 프로젝트. 트럼프조차 이 프로젝트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왜 미국은 수십 년간 지켜온 조선 패권을 한국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미국 해군의 몰락과 한국 조선 산업의 비상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한다. 트루먼호의 충돌 사고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미 해군의 구조적 붕괴를 드러낸 신호탄이었다. 미국의 함정들은 세계 곳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블루리지함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현역 함정으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임무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함정조차 주기적인 정비가 늦어지고 있으며 필요 장비의 노후화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함정을 건조 중이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해군 조선 산업은 인력 부족과 비용 초과, 기술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재건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심지어 일부 함정은 수리를 기다리다 임무를 중단하거나 폐기 처분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륙강습함 복사함이었다. 이 억 달러 규모의 정비를 위해 2년간 운항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예멘 해안에 작전 공백이 발생했다. 바타남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교체가 불가능해 수개월간 바다 위에서 임무를 이어가야 했다. 미국의 기술력으로도 단 한 척의 함정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력과 산업 생태계의 붕괴였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수십 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숙련된 용접공과 해양 기술자들은 민간 산업으로 떠났고 남은 인력은 고령화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으로 성장했다. 초정밀 용접 기술과 초대형 선체 설계 능력에서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다. 미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조선 산업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결국 미국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동맹국의 기술 없이는 더 이상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말,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을 해야 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라 해군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트루먼호의 충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쇠퇴를 드러낸 상징이었고 동시에 한국 조선 기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계기였다. 이제 미국의 눈은 한국으로 향했다. 부산, 울산,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들은 이미 수많은 외신의 취재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전 세계가 묻고 있었다. 미국이 무너지는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해군의 미래는 더 이상 미국의 독점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을 때 미국 언론은 일제히 술렁였다. 그는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연설에서 그는 전 세계의 투자를 미국 조선업에 끌어들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미 해군의 회복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는 직접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지시하며 조선업 부활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왔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자존심을 잃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함정 건조 경험이 있는 숭룡공이 급감했고 원자력 추진 기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다. 미 해군 실무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밀 용접, 엔진 블록 조립, 내열 강제 가공 등 핵심 기술은 대부분 한국산 장비와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 해군 조달 프로젝트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미 해군 화물보급함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고 미국 해양시스템사령부와의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해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승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속내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선택이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을 끌어들이면서도 동시에 미국 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명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군의 존망과 직결된 전략적 협력이었다. 미 해군이 다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수리와 보급 체계를 갖춰야 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부산과 거제, 울산의 조선소들은 이미 수천 척의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미 해군은 그 기술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코리아 퍼스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것이 세계 해군력의 새로운 균형을 예고하고 있었다. 트루먼호의 사고는 그 신호탄이었고 마스가 프로젝트는 그 답이었다. 한국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축적된 경험과 혁신의 결과였다. 울산과 거제, 목포의 조선소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용접공이 수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강철판을 이어붙이고 있었다. 거대한 선체가 용광로의 불꽃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그 장면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공정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수개월 걸리는 작업을 한국은 단 몇 주 만에 끝내고 있었다. 이런 기술력은 단순한 생산력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신뢰와 체계, 그리고 인재의 힘이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해양공학 인재를 육성하며 기술 표준화를 완성했다. 반면 미국은 방산 중심의 폐쇄적 시스템을 고수한 탓에 민간 조선 인프라가 붕괴되었다. 트루먼호의 수리 지연은 그 결과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였다. 반면 한국의 조선소라면 이미 몇 주 안에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 실제로 미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루먼호를 한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한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 해군이 전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군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동맹국과의 협력 덕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이 바로 한국이었다. 미국의 실무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국의 산업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해군 생존을 위한 동맹 강화였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그 준비를 마쳤다.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화물보급함 정비 계약을 체결했고 각종 탱크류 점검과 장비 검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해군의 핵심 인사였던 토머스 앤더슨 전 소장을 영입해 조선 부문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단순한 인재 채용이 아니라 미국 군수 체계와의 직접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는 조치였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 두 힘이 만나면서 해군 산업의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과거 미국이 기술을 가르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고 있다. 트루먼호의 한국이 없으면 미 해군은 더 이상 바다 위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현실. 세계의 패권은 기술력에서 결정된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다. 미국의 자존심은 상처 입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바다를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트루먼호의 사고 이후 한국의 대형 조선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산업의 미래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승부로 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HD 현대중공업이었다. 이 회사는 이미 미 해군 보급함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국 조선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안전 장비 점검, 추진장치 보수, 전자 시스템 교체까지 모든 공정을 한국식 품질 관리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속도와 정밀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대담한 전략을 택했다. 미 해군 해상 시스템 사령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토머스 앤더슨 전 중장을 영입해 미국 내 방산 네트워크를 직접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선 부문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체계를 새롭게 설계했다.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조선소 운영 매뉴얼이 미국 현지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한화는 미국 내 첫 정비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였다. 세계 각국의 조선소가 일정 지연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계약 기한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이 신뢰는 방산 분야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미 해군은 이미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자를 직접 파견받아 진행하고 있다. 트루먼호의 사례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자존심만으로 해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인걸스와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양사는 차세대 군수 지원함 건조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일부 핵심 부품의 제작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의 생산 라인에 한국식 공정관리가 도입된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의 조선 기술 표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하청 수준을 넘어 세계 해군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 재건보다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원한 것은 기술 이전이었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한국식 혁신의 모델이었다. 바다는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다. 트루먼호의 사고는 단순한 함정 충돌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절대적인 군사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혼란이나 공백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으로 그리고 동맹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구원자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은 이렇게 적었다. 미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자국의 조선업으로 유지될 수 없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해군의 재건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기술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미 해군의 핵심 장비, 군수보급, 수리체계 등에서 한국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인프라의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지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기술 주권의 이동이자 세계 안보 구조의 재편을 의미했다. 과거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과 설계 체계가 이제는 한국 기업의 손에서 완성되고 있다. 미국의 언론은 이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았다. 더 강력한 책임과 도전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한다면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완벽함으로 답해야 했다. 트루먼호는 여전히 바다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선체 어딘가에는 한국 기술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스가 포기했던 부분을 복구한 것은 한국산 소재와 설계였다. 그리고 지금 미 해군의 새로운 건조 계획에는 한국 기술 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뒤바뀐다. 강대국의 몰락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준비된 자다. 그 주인공이 지금의 대한민국이었다. 이제 세계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고 있다. 기술력은 국력을 앞선다. 바다의 패권은 함정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트루먼호의 깃발 아래에서
미국이 한국의 손을 내밀던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해군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시작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지만 이제 그 바다를 움직이는 힘은 대한민국의 손에 있었다.